제가 이제 이분을 항상 소개할 때 재미로 영어 사교육 시장에는 윤 선생이 계시고 또 저희 이 금융투자 시장에는 이베스트 증권의 윤지호 리서치 센터장님, 즉 윤쌤이 있습니다라고 소개하는데요. 윤쌤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컨디션도 안 좋으시다는데 예. 오셔가지고 힘들어 보이시는데. 열정. 이게 이제 제가 제 몸이 좀 시장에 이렇게 좀 이렇게 투영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시장이 안 좋으니까 저도 좀 몸이 좀 안 좋네요. 주식하는 사람 다 그렇지 않나요? 그러게 이게 시장에 빨리- 있는 사람은 시장이 안 좋으면 처지고. 그러게요. 네. 저는 월요일이 되면 그냥 처지는데. 예, 근데 오늘 센터장님 자료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제목이 저희도 아까 소개하긴 했지만 투자는 종교가 아니다. 약간 조금 되게 심오하고 철학적이고. 의미심장한 네. 것 같고, 근데 약간 기분은 조금 쎄한 느낌이 드는데. 그 말씀드린 게 아니라 네, 우리가 이제 많은 경우에 굉장히 구조적으로 좋은 투자자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작년부터 네네.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만 제가 작년 어느 시점부터 투자의 시기로 보면 긴 시간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네. 한 1년 좀 넘게 이런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좀 급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좀 몇 가지 보여드리겠지만 저도 뭐 저희가 해설자잖아요. 장기적으로 보면 뭐 바이 앤 홀드, 그러니까 매수 보유 전략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그렇게 아주 우월하지 않거든요. 네. 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왜 그러냐면 굉장히 글로벌 경제에 연동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투자하는 이유는 수익 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굳이 뭐 믿음을 갖고 할 필요는 없거든요. 가끔 저도 뭐 댓글에 윤쌤만 믿습니다 하면 제가 굉장히 뭐 좀 댓글을 달아요. 그런 분들한테 저를 왜 믿습니까? 뭐 어쨌든 막 이렇게 하는데 부담스러우시군요. 부담스러운 게 아니죠. 네. 그렇게 접근하시면 투자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이죠. 네. 투자는 종교가 아니거든요. 네. 믿음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결국 우리가 냉철하게 판단을 해야 되고 우리가 어쩌면 평정심을 유지해야 되는데, 믿음을 갖고 우리가 흔히 그래서 가장 투자에서 안 좋은 3단계가 있는데 바이 앤 홀드 전략을 하다가 바이 앤 이그노어 매수 무시 전략을 하다가 바이 앤 그다음에 뭐죠 프레이 매수 하고 기도하는 전략을 하는데, 기도 매매라고 하죠. 지금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미국 증시를 보고 계시다면 그건 가장 의미 없는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증시와 증시가 초기에 보통 연동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뭐 이번만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도 한 4, 5개월 말씀드려 왔는데 지금 상황은 그때보다 더 안 좋아졌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아까 본부대는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네. 컨콜 있는 날이어가지고 아침에 컨콜 하는데 이제 질문들 거의 그런 거죠. 뭐 왜 그런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일단 좀 어느 정도 결론을 좀 주신 것 같긴 한데 오늘 자료를 되게 조금 많이 준비를 해주셔서 그 내용 위주로 한번 보시면서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올해 전망부터 한번 딱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셨던데. 저번에 와서 보여드렸던 건데 그냥 올해 1분기가 가장 안 좋아 보였다는 걸 저희가 이 표준 시나리오가 가운데였는데, 그때도 왜 안 좋냐면 이때가 여러 가지 이제 겹치는 구간입니다. 정책 전환기라는 게 있고 네. EPS 기대값이 내려올 거고, 주가는 PER 곱하기 EPS인데 둘 다 약화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별 자신이 없다는 거고요. 물론 최근에 뭐 수급 이슈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그것들은 그런 것에 어떤 빌미를 준 것이지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 힘이 약화되면서 나오는 현상이다. 보통 이런 두 가지 유동성의 힘이라던가 보통 이 기대값의 흐름이 좋을 때는 좀 부정적인 뉴스플로우가 나오더라도 잘 버텨주거든요. 근데 체력이 안 되고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일단 1분기를 좀 넘기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저희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결론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좀 놓치고 계신 게 뭐 개인 투자가 제일 유리한 게 하나 있어요. 어쩔 때 투자를 안 하면 되거든요. 기관 투자가분들은 계속 투자하셔야 되잖아요. 투자를 오래 안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죠. 비교 평가를 당하고 있고 계속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최근에 근데 가는 뭐 테레비를 봐도 뭐 오락프로도 그렇고 다들 뭐라 하냐면 인플레 시대에는 투자하지 않는 게 리스크라는 조언이 너무 많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플레 시대가 굉장히 어쩌면 우리가 할인율을 건들기 때문에 굉장히 투자하기 어려운 시기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인플레가 나면 임금도 오르니까 좋고 가격 전가도 다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만약에 임금보다 물가가 더 많이 오르면 실질 임금은 떨어지는 거고요. 네. 물가가 올랐을 때 우리가 물건값을 올려서 평가를 못 올리면 기업이익은 떨어지죠. 그래서 보통 이 인플레가 좋은 인플레냐 나쁜 인플레냐 이거 판가름이가 사실 매우 어렵지만 현재까지 진행 속도로 보면 파월이 얼마 전에 그런 말을 했잖아요. 이게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범위 밖의 것들도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공급망 이슈에 관한 건데
그렇다면은 지금 같은 때 잘 모를 때는 어설픈 투자보다는 아무것도 안 하는 때가 나을 때가 있습니다. 뭐 물려있으면 물린 대로 놔두고 뭐 전체적으로 주식 비중이 너무 높으면 좀 문제가 있고 특히 인플레 시대는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레버리지 투자자들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죠. 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전에 어떤 책에서 읽었었는데 우리가 매년 주가가 올라간다, 5% 올라간다 치더라도 우리가 강을 건너가면 우리한테 선물을 준다고 치자고요. 근데 강의 평균 수심이 예를 들어서 1m밖에 안 돼도 빠져 죽을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간중간에 소용돌이 치는 구간도 있고 평균 수심이 1m지 어떤 수심은 3m도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런 수심을 견디기 위해서는 상당히 어쩌면 이럴 때는 굉장히 자신의 리스크를 어느 정도 제어하면서 가야지 그냥 나는 뭐 길게 보면 내 믿음을 갖고 있어 뭐 이런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 오히려 좀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네. 뭐 오늘 그냥 편하게 너무 차분하셔가지고 목이 아프시니까 저도 아닙니다. 마음이 축 차분해지는데 보죠 뭐 그림부터. 네. 네. 이거는 뭐 PT 다닐 때 보여드리는 그림은 아닌데 직관적으로 보여드리고 싶어서 미국 그림은 굉장히 좋죠. 이 대공황 이후에 계속 올랐으니까. 근데 사실 이런 구간이 굉장히 길거든요 미국도. 강세장 뒤에는 박스장이 있었다는 거죠. 네. 근데 사실 미국은 그래도 추세적으로 굉장히 강한 장이 많아요. 한국 시장 보여드릴게요. 90년대 미국이 엄청 많이 올랐거든요. 방금 전에 봤듯이. 근데 한국은 우리 90년대 제가 입사한 사람들은 천이 무슨 마의 벽처럼 느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 결국은 막판에 외환위기까지 터졌었죠.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도 9년, 10년, 11년 짧은 상승이 있은 뒤에 아마 이때 아마 다시 한번 랠리가 화정자 열풍이 있었지만 11년서부터 한 14년, 15년까지 매년 뭐 우리 전망치들 내년 괜찮을 거다 얘기해도 못 가고 괜찮을 얘기도 못 가고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이때 미국은 강하게 올랐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미국 올랐는데 우리 왜 안 오르지 얘기하는데 이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죠. 보통 위기를 극복할 때는 돈을 풀어서 같이 올랐다가 돈을 회수하는 과정이 오면 나머지 주변국들은 꽤 잘 못 올랐어요. 미국만 오르고. 그런 경우가 많았죠. 그리고 왜냐하면 달러가 강해지니까. 네. 그래서 뭐 이게 똑같진 않겠지만 리듬 자체는 그렇다는 거죠. 강세장 뒤에 박스권이 나왔고 한국 주식은 그때 한 1, 2년, 2, 3년 동안 한번 세게 오르고 나면 좀 주춤했는데 이번은 좀 짧았기 때문에 더 오르지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지만 사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분명한 거는 강한 어떤 편하게 수익을 내던 장은 마무리됐다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보통 지수는 들었지만 내가 종목을 잘 고르면 돼. 그래서 이제 많은 경우에 이제 투자하신 분들이 내가 한 종목을 잘 골라서 장기 투자에 성공하면 된다. 그래서 삼성전자 참 성공 사례 많이 나오잖아요. 대표적으로 뭐 삼성전자 이야기 많이 하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과문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네. 여기 원래 KT가 있었어요. 네. 옛날에 KT가 정말 좋은 회사였거든요. 그렇죠. 본모주에서 네. KT 주주분들은 여기서 다 돈 벌어서 분당 가서 이사 가니까 본사 집 사면 부자 됐단 말이 있을 정도로 KT가 우리가 2000년대 초, 그러니까 ITF 당시에는 대장주였어요. 닷컴 버블 때.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한참 우리 무역 늘어나고 그럴 때 보면은 대한항공 엄청 좋았을 때도 있고. 네. 근데 우리가 그 종목을 선택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뭐 없어진 회사 말고 살아나 있는 무역 그 어떤 좋은 회사를 갖고 보더라도 그래서 또 코스트 에버리징 전략이라고 해서 계속해서 사다 보면 올라간다 이 전략을 얘기하지만 네. 제가 참 이게 어려운 게 물론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종목을 고르기가 참 만만치 않고 특히 최근에 작년부터 들어온 개인 투자자 분들은 집과 이걸 혼돈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부동산과 주식을. 사실 부동산은 웬만하면 그래도 다 계속 오르는 게 많은데요. 네. 주식은 안 그랬습니다. 아직까지 뭐 회복 못한 것도 많고요. 조선주 같은 경우에도 참 힘든 상황 아닐까요? 뭐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주도주라는 개념이 또 한국 같은 경우에 주도주의 변경이 좀 급격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쩌면 시장에 대한 판단을 하셔야 되고 그냥 무조건 내가 바이오 홀드 한다고 해서 본전이 오질 않더라.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종목 선택을 뭐 저 말씀을 네. 좀 들어보니까 약간 그런 이야기이신 것 같아요. 대형주라고 해서 쌀 때마다 뭐 좀 분할 매수해서 좋은 결과가 안 날 수도 있다. 저 삼성전자랑 KT를 갖고 오신 이유는 그거 아니겠어요? KT에 장기 투자했으면 네. 제가 그걸 왜 아냐면 네. 저도 똑같은 시행착오를 겪었지 않겠습니까? 저희 다 그랬죠. 그렇죠. 네. 뭐 한때 피터 린치 책을 읽고서 흥분해가지고 그렇죠. 그래 나도 주변을 보면서 저렇게 투자를 지원을 해야지. 워렌 버핏은 말할 것도 없고 네. 했지만 뭐 애널리스트로서 한국 증시에 그래도 제가 이제 56이 됐는데
또 29살에 들어서 쭉 내린 결과, 그러니까 지금 나름대로 제가 본 데이터를 본 결과는 시장은 굉장히 우리는 초기에는 강하지만 뒤에는 상당히 좀 부진했었고 장기적으로 상승하는 주식이 생각보다 그냥 드물었다. 물론 그때 가치주 열풍 불 때 가치주로 돈 버신 분들도 있고 어떨 때 바이오로 돈 버시는 분들도 있고 그때 주도주에 편승해서 돈을 버신 분들이 있지만 매매 종목 빼고는 그렇게까지 성공적이지 않았다는 제가 그렇게 해서 그게 답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최근 들어서 너무나 그런 믿음들이 강해지고 있어서 하여튼 최소한 종교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 부동산과 주식은 다르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네. 그러면 결론은 이렇게 주가는 뭐냐? 제가 이제 항상 드린 말씀이 뭐 투기냐 투자냐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분명한 건 투기는 보통 가격의 변동에 굉장히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상따도 하고 뭐 많잖아요. 이제 쪽에서 공모주 풀리면 막 이렇게도 하고 네. 뭐 나쁜 건 아니죠. 그렇게 돈 많이 벌 수도 있으니까. 아무래도 가격을 좀 중심적으로 가치에 놓고 보는 거라면 죄송합니다. 네. 근데 이제 보통 투기는 그렇고 투기가 네. 투자는 보통 가치가 늘어나는 곳에 베팅한다 표현을 쓰거든요. 어허. 근데 요새 이제 가치라는 말하면 참 어려워요. 가치가 뭐냐? 근데 최소한 뭐 PER, PBR 갖고 얘기하는 가치는 아닌 것 같아요. 상대 가치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여러 재무 교과서를 보면 가치는 잉여 현금 그런가 할인율에 따라 결정난다고 했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즘 시점에. 잉여 현금이니까 할인율이다. 뭐 잉여 현금 흐름은 뭐 애들로 말하면 기업이 돈을 모은 거잖아요. 그걸 갖고 배당을 주거나 M&A라거나 뭐 두 개를 돈을 쓰겠죠. 그래서 가치를 향상시킵니다, 보통. 근데 이제 회사가 돈을 벌어야 되니까 뭐 좀 추론하긴 좀 그렇지만 기업 이익과 연결되겠죠. 그렇죠. EPS라고 생각한다면 여기서 할인율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네. 우리 가치라는 것은 할인율에 연동된다는 거예요. 할인율이란 다른 게 말하면 결국은 유동성에 매우 밀접한 상관도 갖고 있다 본다면 지금 첫 번째 우리가 논의할 부분은 뭐냐면 그런 쪽은 기업이 잉여 현금 쪽, 이익 쪽은 좋아지고 있는 걸 보면 될 거고 또 하나는 할인율에 관련된 걸 좀 뒤져보면 되지 않을까요? 물론 잉여 현금을 갖다가 어떻게 처리하냐가 매우 중요한데 자본을 제공한 주주들한테 뭐 배당을 많이 줘도 좋죠. 작년에 삼성전자가 확 전체에 올라갔던 거는 특별 배당이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삼성전자가 뭐 M&A 대금에 투자한다면 좋겠죠.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가치가 올라가면 좋은 건데 예를 들어서 그거에 관해서 외에는 기본적으로 매출이 늘어야 되는 게 출발이에요. 우리 맨 먼저 매출부터 쓰잖아요. 기장을 할 때. 네. 근데 이제 그걸 하나하나 이제 보면 우리가 이제 코스피 월감 수익률을 딱 봤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우리가 9월서도 장이 안 좋았는데 하여튼 PER 기여가 확 떨어진 게 나올 수가 있죠. EPS도 안 좋았지만 하여튼 이 문제 조금 올라왔지만 왜 이렇게 PER이 좀 내려가지? 뭔가 우리가 밸류를 더 못 줄 수 없는 상황이 작년 가을서부터 그때도 여기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 네. 그게 있었던 것 같고 이익도 좀 자신 없어. EPS 옆으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드디어 이제 한번 추론을 시작해 봅시다. 이제 제일 먼저 보면 12월에 이제 ISM 제조업 지수가 나왔어요. 이거 우리가 소설을 써보는 거죠. 네. 전체로 서베이 인덱스니까 뭐 전체적으로 예상치에 상회했다, 항회했다, 뭐 이런 거는 뭐 다 알고 있는 거고 보통 세부 항목을 다 뒤져 봅니다. 다 보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주목했던 부분은 배송 속도, 배송 시간은 굉장히 개선이 됐어요. 그러니까 공급망이 좀 해결됐다고 막 그날 좋게 보신 분들이 있었죠. 네. 근데요, 세부 항목을 보면 재고는 늘지도 않았고 수주도 늘지도 않았어요. 보죠. 그러니까 신규 주문이 늘어야 우리는 좋은데 뭔가 주문은 안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랬는데 그 결과 12월에 미국 소판 보면 별로 안 좋았지 않아요? 사실은 월 초에 이 지표가 좀 찝찝했어요. 소비집 소매 판매표. 그렇죠. 이거는 이제 IS 제조업 지수인데 여하튼간에 뭐 병목 형상이 완화됐다고 해도 재고가 쌓이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수주도 신규 주문도 안 들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막판에 봤더니 소매 판매가 급감했죠. 그날 시장 분위기는 어땠냐면 오미크론 때문이야 별거 아니야. 사실 대다수가 시황하신 분들이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희가 그때 컨콜을 할 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뭐 그렇게 막 보기에는 온라인 판매가 8.7% 급락했었거든요. 네. 오미크론 때문이요 온라인 판매가 저렇게 급락하는 게 좀 영향 받을 일이 없죠. 그렇죠. 뭐 영향 받을 일이 없는 것 정도 아니지만 오히려 늘어야 되잖아요. 써야 될 것 같은데. 이상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예. 왜 안 늘지? 그랬더니 이제 뭐 전월비는 하락하고 어쩌고 뭐 그날 여러 가지 있었지만 더 흥미로운 거는 마이너스까지 갔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미국 사람들 이전 소득 주는 게 좀 멈춰서 소비가 줄었나? 뭐 이런 추론도 가능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가격이 비싼가? 좀 뭔가 물품들이 많이 비싼가? 아니면 내구전 살 만큼 샀나? 뭐 이건 다 알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인과관계라는 건 여러 가지가 다 연동되는 거니까. 오미크론 때문이란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오미크론이 해결된다고 이게 늘어나진 않겠죠. 최소한 그 추론은 가능할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굉장히 좀 찝찝했던 대표적인 건데, 미국에 이제 소위 산업 생산이 나왔는데 생산은 오히려 줄고 재고는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생산 왜 늘까요? 막 주문을 넣는 거죠 지금 일단. 재고는 쌓이는데 생산은 줄고 그러니까 재고가 좀 쌓여간 거죠. 그래서 이 앞에 거 대강 회복해 보면 소비는 강하지 않은데 재고는 쌓이고 있고 생산은 줄고 있고 뭐 약간 이런 조합이 어렴풋하게 잡히고 있지 않나요? 그럼 이걸 정리를 해보면 지금 ISM 제조업 지표를 보면서 일단은 생산보다는 아까 이제 재고가 좀 늘어나고 있다. 네, 거기서 말씀 서베이니까. 네, 서베이에서.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우리는 수출을 하는 국가니까 그쪽에서 재고가 늘어나면 수출도 또 좀 줄어들 거고. 근데 지금 보면 수출은 뭐 그렇게 많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당연히 그 생각이 들겠죠. 예, 수출 좀 살펴보기 전에 근데 그 코로나 직후에 한참 이제 그때 얘기했던 게 리스타킹에 대한 기대가 있다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소비는 뭐 온라인을 통해서 여전히 뭐 비슷하게 하는데 다들 이제 뭐 공장에 가서 못 돌리니까 이제 재고도 부족하고 그래서 결국은 조금만 이제 이 코로나만 진정이 되면 다 리스타킹 하기 위해서 생산도 돌리고 투자도 해야 된다라고 재작년에 제가 연간 전망 PT 받을 때 대부분 다 애널리스트 분들 얘기해 주셨는데 그게 그럼 끝난 건가요 벌써? 그렇진 않은데 저희가 볼 수 있는 거는 또 우리가 코로나가 이렇게 길어질지도 몰랐고 뭔가 굉장히 느리게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고 또 하나는 하여튼 제일 중요한 건 이 모든 것들은 굉장히 디맨드가 강해야 되는데 그쪽이 별로 잘 안 보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오늘 다들 중국도 물론 중국은 생산이 중요한 국가지만 중국도 오늘 GDP 밀린 것보다 제일 문제는 중국의 소판도 되게 안 좋았어요. 거의 맞아요. 소비 많이 1.7% 나왔죠. 그러니까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 게 오늘 와서 제가 무슨 뭐 예언자라고 이걸 얘기하려고 오는 게 아니라 저는 그냥 계속 제가 보는 관찰하는 데이터들을 보면서 왜 이럴까에 대한 같은 질문을 던지는 거죠. 이것까지 보면 좋지는 않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근데 아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박 차장님이 하셨는데 수출이에요. 수출이 저번 달에 드디어 20개월 만에 코로나 이후에 무역 적자가 나왔죠. 그렇죠. 12월 달에. 이론은 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수출은 되게 이상한 게 기형적으로 아주 코로나 사태를 제외하고는 10년 만에 무역 적자가 나온 거예요. 일단 10년 만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보다 보면 10년이었다. 2011년 하반기 꺾일 때예요. 그때. 그러니까 뭔가 그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하튼 지금 수출 물량은 회복되었지만 뭔가 이 호조가 뭔가 불안정해요. 증가율도 꺾였지만 무역이 적자 같다는 거는 쉽게 말해서 이걸 우리 기업이 이걸 프락시로 보니까 그러니까 대형 변수를 생각해 보면 매출은 많이 파는데 이익은 못 남기는 거죠. 남는 게 없죠. 뭘까요? 원가가 많이 올라가서. 당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추론할 수 있는 거는 근데 왜 기업이 추정치만 놓고 본다면 매출의 추정치만 놓고 본다면 제가 말씀드렸죠. 아직까지 올해 수출 증가율이 한 18% 나와야 돼요. 근데 연기관도 수출 증가율은 한 2%거든요. 올해 연평균. 그렇죠. 2%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추론하는 거는 우리의 애널리스트 전망치들이 많이 리비전 될 가능성이 있구나. 이거를 우리가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게 좀 리비전이 되고 나면 많은 분들이 왜 나와서 맨날 똑같은 얘기하냐 하시는데 그게 진행이 안 되면 주가는 음임 반전 나오기가 힘들어요. 보통 기대값이 내려와야 강한 반전이 나왔지. 지금 그 상황이고 수출은 금액만큼 기형적 구조라는 거 이거는 코로나 때문에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이코노미스트들이 이제 좀 더 고민을 해서 전하지 않을까 시장이 생각하고 있고요. 센터님 제가 저 차트 하나 여쭤보면 그 파란색이 수출 금액 증가율이고 그냥 회색이 물량 증가율이잖아요. 그럼 수출 금액은 물량에다 단가진 곱한 거를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단가만 높아져 있는 것뿐이고 수출이 실제 늘어나는 물량적인 거는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좀 현재 상태가 이렇게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고
이걸로 좀 착신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따지면 수출이 썩히 좋다고 볼 수도 없다라는 그렇지 않고는 말씀이죠, 무역 지금. 적자가 나온다는 자체가 그러니까 가장 아쉬운 게 신문 기사 탑면에 사상 최대 뭐 수출 뭐 이거 나오는데 네. 그 이면에 이게 깔라 있다는 거예요. 뭐 이걸 안 좋은 것만 찾으려고 하는 거 아니고 분명 좋은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긍정적인 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왜 강하지 않을까 반문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반문을 했을 때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인가 이런 고민을 하는 거죠. 이게 다 섹터와 연동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먼저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오늘 저녁이면 OECD 선행지수가 나옵니다. 네. 나오겠죠. 또 내려갈 확률이 높은데 OECD 선행지수가 왜 중요하냐? 우리 수출 증가율과 매우 관련이 높아요. OECD 수출 증가율과 매우 유사하게 이게 움직이네요. 뭐냐면 OECD 선행지수 디퓨전 인덱스인데 이건 뭐냐면 그 OECD가부터 32개 국가잖아요. 거기다가 뭐 러시아, 중국 뭐 6개 국가 합쳐가지고 38개 국가를 갖고서 전월차로 좋아진 곳, 줄어든 곳을 서로 빼줘요. 그걸 디퓨전 인덱스라고 하는데 이게 OECD 선행지수의 선행지표로 매우 의미가 크고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과도 매우 연동됩니다. 이게 보십시오. 이렇게 떨어지고 있죠. 많이 꺾였네 이미. 그러니까 이걸 제가 뭐 디퓨전 인덱스를 왜 보냐 하는데 처음에는 뭐 딴 데 보니까 이거 보더라고요. 딴 데 어디서. 그래서 이걸 어떻게 구하지? 그래서 구해가지고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거를 우리 PBR로 놓고 본다면 결국 이게 수출 증가율이 꺾이면 PBR도 올라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 지금이야 오늘 좀 내려와서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3,000을 다시 넘어갔더니 많은 분들이 이제 또 막 좋게 얘기하길래 그때 이걸 저희가 콜했던 내용이거든요. 사실 콜했던 내용인데 1.1배는 못 넘어간다. 1.1배가 한 3,100 정도에서 100에서 150. 올해 저희가 언론 기사 보시면 뭐 연말 뭐 상반 지나고 나면 바뀔 수 있겠지만 올해 하여튼 상단은 저희 3,150 적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신문에서 왜 이렇게 낮게 적었냐. 근데 1.1배 넘기가 힘들겠죠. 1.1배가 왜 넘기 힘드냐. 이게 다 꺾여 내려오고 있는데 어떻게 이걸 넘어가는 거죠. 우리가 아까 이거 말하는 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식의 EPS라는 게 매우 중요하고 네. 결국 잉여 현금 흐름이 중요한데 돈을 벌어와야 되는데 뭐 나라 전체도 돈을 많이 못 벌어오는 것 같고 기업도 그런데 소위 선행지수도 오늘 저녁에 나오겠지만 그렇게 뭐 긍정적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 최소한 상단을 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오늘 힌트가 좀 나오기 시작했어요. 되게 의미 있는 실적이 어제 미국에 나왔는데 JP 모건이었어요. 네. JP 모건이 실적이 나왔는데 잘 나왔어요. 주가 박살났죠 그리고. 당연히 박살날 수밖에 없죠. 다음 2, 3년을 안 좋게 얘기했으니까. 2, 3년 안 좋은 이유는 거기다가 대놓고 얘기했어요. 인건비를 포함한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향후 1, 2년간은 이익이 둔화될 것이다. 이래버렸어요. JP모건에서.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제가 보면 요 그림에서 미국에 보면 1분기는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이게 은행 컨센서스가 4분기는 올라왔지만 그러니까 다들 착각을 하는 거죠. 금리가 올라가니까 은행제 좋을 거야.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장단기 금리차가 축소되는 채권 전문가 앞에서 제가 말하기 좀 그렇지만 소위 플래팅이 되면은 은행은 그때부터 돈 벌기 만만치 않죠. 힘들어지죠. 그렇죠. 그걸 이미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또 금리 올라간다 은행주 콜 많이 또 막히겠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시장은 데이터를 가만히 찬찬히 하나씩 연결고리를 찾다 보면 미싱 링크를 연결하다 보면은 그래 드디어 미국에서 가장 좋아 보인다는 금융주에서도 어쨌든 간에 다들 이자 수익 비중이 높으니까 금리 상승하면 좋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겠지만 장단기 금리차 축소를 이미 반영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우리나라 이게 소위 마진이거든요. 이익 마진율. 제가 얼굴 자꾸 이러니까 건방져 보인다 그러는데 나이가 들어가지고 돋보기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누가 댓글을 막 심하게 달아주셨더라고. 우리를 깔보냐고. 제가 왜 깔봅니까? 제가 가끔 갑자기 생각나서 이렇게 안 보여요. 제가 이게 다중 렌즈여가지고 다초점. 네, 다초점입니다. 다 노안하고 안구 건조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저도 지금 자료 많이 보면 눈이 침침해요 지금. 저기서 하나 너무 불쌍한데. 저기서 하나 좀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장단기 금리차는 역대 최대치인데. 네. 이제 앞으로 이제 안 좋아질 거를 감안해서 미리 이제 좀 선반영해서 떨어진다라고 이제 요새 그런 조짐이 보였잖아요. 네네. 미국의 채권 시장을 난 주식 시장을 하면 채권 시장 꼭 봐요. 요즘. 네네. 와 2년짜리가요. 미국채 2년이 급등하고 있죠. 더블 났어요. 네. 0.45에서 1%에 다가왔어요. 이건 이 속도는
뭐 1%가 낮다가 아니라 야 이거는 뭐 굉장히 빠른 거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에 비해서 10년이나 30년은 느리게 반영되고 있잖아요. 네. 이걸 꼭 이게 그림으로 그려질 때 보나요? 시장이 금리가 움직일 때마다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다는 거는 뭐 그런 쪽으로 가고 있구나. 일단 시장이 일단 지표가 움직일 것을 반영해서 먼저 움직인다. 그렇게 좀 해석을 금리는 해야 나쁜 인플레니까 금리는 올릴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경기는 좋아지지 않겠죠. 그거 장단기 금리차 결국은 축소고 플래트닝 아니에요. 그걸 꼭 그림을 다 본 다음에 하나요? 결국 그게 그러니까 사실 지금 뭘 얘기했죠? JP모건에서 무슨 말을 한 거예요? 그날 실적 시즌에서 개막식이었는데 EPS 컨센서스가 다 10%를 넘어갔어요. 컨센서스보다. 근데 딱 앞으로의 우리가 프로젝션을 딱 얘기하는데 앞으로 1, 2년간 나오고 이익 둔화된다. 이거 이렇게 얘기를 왜 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는 미래 가치를 현지화하는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지 지금 드러난 데이터를 타우적으로 해석하면 그건 시황설명밖에 안 돼요. 아니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개인 투자분들이 좀 1년간 저도 이렇게 유튜브가 많이 생기니까 접해보면서 느꼈던 거는 너무 수학의 정석 같은 책을 원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닙니다라는 거죠. 굉장히 다른 추론을 해야 되는데 여하튼 이 데이터를 보면 코스피의 올해 이익을 봤더니 영업이익이 소위 너무 높였잖아요. 지금 마진이. 이게 좀 내려와야 돼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게 좀 순이익, 영업이익이 다 높아서 이 부분들이 또 내려와야 되는 상황에 왔고 저는 저번에 왔던 그림이야 이거는. 이게 한 마이너스 두 자리 10% 정도까지 가져야 의미 있는 주가가 한번 배팅을 크게 할 수 있는 시기가 온다는 거죠. 그럼 왜 작년에 비해서 이렇게 역성장해야 되냐? 올해는 작년에는 네이버가 1분기에 거의 일회성으로 15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순이익으로 보면 한 10% 정도만 역성장 해주면 플랫보다 조금 느는 수준인데 그 정도 너무 이걸 왜 강조드리냐면 너무 시장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으면 사람들이 그 실적을 좋게 안 받아들인다니까요. 2021년도에 너무 좋아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선형으로 너무 좋게 추정돼 있어서 물론 최근에 또 우리가 반도체 쪽이 좀 올라오면서 이게들이 좀 최근 실적이 올라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많은 경우에 4분기 지나고 나서 내년 1분기까지 실적 추정치가 좀 내려오지 않을까 이런 걸 반영해 가면서 그러니까 제가 첫 번째 거 설명한 거예요. 주가는 EPS 곱하기 PR인데 EPS 부분에서는 여전히 모멘텀을 발견하기 힘들다는 걸 말씀드린 거죠. 네. 그러면 이제 그렇죠. PR 쪽 얘기로 그렇죠. 넘어가 볼까요? 굉장히 차분하고 뭔가 지루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아니 뭐 사실 뭐 지금은 뭐 재미로 시장을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냉철한 분석이 중요하니까요. 최근에 제가 좀 보면서 이제 우리가 좀 시장을 좀 오래 봤던 사람들의 장점은 과거에 실수가 좀 기억이 나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소매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데 뭘 아니냐 얘기도 하고 있겠지만 이때 10년 요기거든요. 요 구간. 이때 중동의 아랍의 봄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민주화 시위로 알고 있지만은 사실 민주화에 대한 열망보다 그 어떤 배고픔에 대한 분노였어요. 그때. 먹고 살 게 없어서 그랬죠. 그렇죠. 네. 우리가 가장 두려운 인플레는 결국은 왜냐면 얘네들 보면 중독은 소맥이요 수입 의존도가 한 54%거든요. 이게 진짜 많이 올랐더라고요. 이게 지금 이게 꽤 올랐거든요. 좀 약간 내려오니까 막 안정화됐다 그러는데 이게 혹시 이렇게 가버리면 그러니까 보시라는 거 지금 뭘 대표적으로 뭘 보냐 유가 당연히 봐야겠죠. 유가가 정말 90불 넘어가면 아유 뭐 튼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인플레 잡기 만만치 않은 거예요. 또 하나는 소매 가격들 많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여러 가지로 파급 특히 2, 3월에 라니나까지 있어가지고 그래서 별거 없이 넘어가면 좋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올해 굉장히 인플레가 나쁜 인플레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코스트 쪽의 성격들이 매우 강하다 지금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 아까 기업이익에도 그런 영향이 온 거 아니냐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제 연준이 이제 지금 요번에는 8회 했는데 보니까 뭐 3년 내 8회가 아니라 뭐 올해부터 뭐 4-4번씩 하고 막 난리칠 것 같은데요. 뭐 지금 6번 이야기 6-7번 얘기 나오니까 뭐 그걸 떠나서 하여튼 아까 말씀드렸던 거 이제 PER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결국 그래서 장단기 금리 차가 축소되는 시기가 오면 이익은 내려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결국 우리가 여기서 밸류에이션 조정 과정이 좀 불가피하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멀티플을 많이 줄 수 없는 상황이 왔고 EPS도 내려오면 사실 또 이거 상대 가치다 보니까 10배가 지금 포워드 PR로 10배가 은근히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 2,750인가 60까지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변하는 유동성이 있는데 여하튼 이런 상황이에요.
네, 한번 아니, 예. 그 센터님, 저는 좀 그 억울한 게 네. 우리는 지금 이제 PR이 한 10배 정도까지 내려왔지 않습니까? 이게 작년까지는 이제 뭐 12배까지 올라갔다가 그러면 이 정도면 조정 많이 받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솔직히 있을 거거든요. 맞죠. 10배가 뭐 우리나라 이제 거의 평균 정도 수준이었으니까. 그렇죠. 근데 저게 내려온다고 우리가 멀티플이 좀 더 내려와야 되나? 10배가 네. 2,759예요, 근데. 네, 지금 이제 2,880 정도니까. 90이면 뭐 네. 여기서 100포인트면 적은 건 아니죠. 10배가 그 정도가 10배에서는 그래도 저도 뭐 네. 사야 된다는 생각 갖고 있어요. 2,750, 2,800 밑까지 내려왔다는 걸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10배 정도면 사볼만 하죠. 네. 뭐 박스권으로 봐도 박스권 하단이 그 정도 아닐까 보고 그 밑으로 내려가면은 뭐 슈팅이니까 뭐 물려도 좀 된다는 생각인데 사실 지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 과정에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한국 증시는 굉장히 주도제 변경도 심하고 해서 어떤 종목들은 굉장히 급격히 빠지는데 최근에 이게 드러났잖아요. 할인율이 움직이니까 성장주들이 아주 뭐 카카오 뭐 이런 것들에서 네. 굉장히 안 좋지 않나요? 하이브도 다들 좋아했지만 그래서 그렇죠. 근데 사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걸 우리가 뭐 많은 분들이 그래요. 뭐 우리 알고 있던 거 아니야. 시장에 다 반영된 거 아니야 이러시는데 제가 이럴 때마다 저희가 12월에 저희 담당 애널리스트한테 야 도대체 작년 드라마틱했거든요. 연준의 정책이. 그래서 1년을 복귀하는 자료를 한번 작성해봐라 했어요. 복귀해 놓고서 보니까 정말 야 1년간 정말 엄청나게 많이 정책이 변한 거예요. 뭐 대표적인 게 네. 우리가 지금 올해 이렇게 금리 올릴 거라고는 전 세계 어느 누구 한 명도 생각 못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제가 매 작년에 FOMC부터 딱 주요 이슈를 정리한 건데요. 여하튼 뭐 테이퍼링도 이렇게 빨리 끝낼지 몰랐고 그렇죠. QT가 얘기 나올지는 정말 더 몰랐어요. 작년 11월까지 몰랐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제 말은 연준도 준비하지 못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제 말은.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인플레를 너무 간과한 거죠. 그렇죠. 우리 이렇게 생각했죠. 저도 5월에 기저효과 사라지면 유가도 좀 안정될 줄 알았는데 왜 네. 저렇지? 지금까지 이러고 있잖아요. 뭐 오페크 열리고 나면 우리끼리 소설 쓴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인플레가 잘 통제 안 되고 있어요. 일시적이지도 않았고 더 중요한 거는 파웰이 말했던 대로 통제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통제가 앞으로 되게끔 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인플레가 잡힌다 안 잡힌다를 얘기할 수는 없어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요. 근데 지금 할 수 있는 정책은 알겠어요. 시장의 기대를 넘어서는 정책을 써야지만 인플레 기대를 잡을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잡히면 좋은 거죠. 그럼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건 그 다음 단계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는 그러면 연준은 어떻게 나올까? 그거 아닐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준비도 못하고 1년이 왔는데 이제 급해졌어요. 급해진 이유가 어디 있냐면 이게 자꾸 우리가 2014년과 지금을 비교해요. 우리 작년에 제일 많이 들었던 게 이 그림이에요. 13년에 테이퍼 텐드럼이 나와가지고 네. 저거 뭐 왜냐면 사례가 그거밖에 없으니까 다 그거 그림 그려놓고서 뭐 텐드럼 1년 뒤에 뭐하고 하나도 안 맞았어요. 테이퍼 텐드럼도 없었고요. 요번에는 그때는 한 1년 테이퍼링 끝나고 나서 한 1년 뒤에 금리 올렸고 한 1년 9개월 뒤에 그 다음에 그리고 1년 9개월 뒤에 QT 했었잖아요. 네네. 이거 다 한꺼번에 하는 거 아니에요? 속도가 뭐 거의 3배속 되는 것 같아요. 3배속이죠. 네. 5배속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 말은 2014년 얘기해봤자 별 의미 없고요. 왜 이걸 다 같이 하냐인데 거기 중요한 시점이 있어요. 그때는 이 기간을 두고서 하니까 QT 하기 전까지는 선진국에는 돈이 들어갔거든요. 이게 미래 이퀴티 쪽, 디벨롭 마켓 쪽과 저 이머징 마켓 쪽 돈의 흐름이에요. 근데 QT 했을 때부터 돈이 같이 빠졌잖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그러니까 QT가 뭐냐? 그냥 정말 말 그대로 자산을 축소하는 거예요. 유동성을 흡수해버리기 때문에 돈이 어딘가로 흡수되는 거죠. 선진국까지 다 흡수가 됐었거든요. QT가. 근데 이번에는 동시에 다 한다는 거죠. 이게 2017년 11월에 했었는데 잘들 기억 못 하시는데 이거 처음에 사람들이 뭐 별거냐 했었어요. 17, 18에 3, 4원장 올라갔는데 나머지는 작살났어요. 맞아요. 작살났어요. 그때 물론 그 뒤에 사람들이 원인을 어디서 찾았냐 좀 지나고 나니까 트럼프 때문이다 이랬지만 사실 밑에 깔려있던 건 저는 그때도 강조했던 게 이게 결국 돈을 흡수하면 이런 영향이 온다였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영향도 있고
오늘 뭐 LG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슈들이 있는데 밑에 깔린 걸 좀 단순화해서 도식화해서 보면 그 PR에 영향을 주는 변수에 결국은 좀 그게 오면 이제 힘이 없더라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동시에 한다 그러니까 제가 요새 이 그림을 그려놓고 다녀요. 동시에 한다. 그럼 동시에 한다는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냐? 우리가 어떤 발언이나 갖고서 좀 추론을 할 수 있잖아요. 하여튼 이것도 데이터도 중요한데 소위 우리 가중평균 만기를 봤더니 이제는 7.55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럼 시작되면 되게 빨라져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본부장님? 네네. 예, 이게 지금 상황도 더 안 좋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때보다도. 그러니까 조금 부연 설명드리면 2018년도에는 그러니까 QT라는 게 계속 얘기하지만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내다 파는 게 아니라 예. 만기가 재투자는- 돌아가면 재투자를 안 해서 이제 맞아요. 줄이는 건데 2018년도에는 연준이 보유한 채권이 대부분 장기채였어요. 맞아요. 왜냐면 그 전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는 걸 해가지고 단기채를 막 팔고 장기채를 사고 장기채 금리를 막 누르려고 그래서 연준이 장기 채권을 주로 들고 있어서 돌아오는 만기가 얼마 없었기 때문에 유동성을 줄이는 속도도 상당히 점진적이었는데 지금은 외국 그 연준이 1년 이하 만기로 들고 있는 단기 채권만 규모가 1조 달러가 넘거든요. 1조, 그건 숫자 몰랐어요. 예. 와. 그러니까 그 코로나 이후에 4조 달러를 늘렸잖아요. 그러니까 2020년 3월에 4.2조 달러였거든요. 네네네. 근데 제가 저번 주 봤더니 8.8조 달러더라고요. 네. 그중 1조가 그렇군요. 그러니까 만약에 마음만 먹으면 네. 그러니까 아마도 캡을 씌워가지고 네. 만기 도래하는 거를 다 이렇게 상환하진 않겠지만 옛날에는 상환하고 싶어도 만기가 적었다면 지금은 상환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맞습니다. 연준이 유동성을 흡수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상당히 빠르게 유동성을 흡수할 수 그 있다는 차이가 거예요. 사실 이번에도 간과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게 그러면 제가 그래서 자꾸 말하면 그래서 참 폭락한 그 얘기를 드린 게 아니라 어떤 그런 안 좋아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연준은 뭘 할 거냐가 중요한데 연준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거를 제어하려고 할 거예요. 인플레를 잡아야지만 이 모든 게 해결되니까. 그래야 이걸 나중에 늦출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상황이 좀 되면 굉장히 또 점점 더 우리가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이게 연준 위원들이에요. 와 봤더니 호키시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다 호키시로 바뀌어 있는데 이건 뭐 3월 인상은 너무나 당연시되고 지금 요즘 나오는 게 이제 계속 이게 빌 에크만 같은 사람들이 왜 그 말을 하는 거냐면 이 사람들은 월가에 잔뼈가 굵는 사람들이거든요. 에크만이라는 사람을 자꾸 우린 좋게 인용하는데 그 넷플릭스에서 다큐 보세요. 그 행동주의 펀드 그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하는 사람들인데요. 그 사람들이 갑자기 뭐 50bp 올릴 것이다 뭐 이러고 그래 버리는 건 그러니까 기대를 확 죽여버리는 정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게 해서 안 좋다가 아니라 여기서 안이하게 연준이 이제 금리 올리면 경기가 좋아져서 올라가는 거니까 이거 굉장히 안이한 접근이라는 거예요, 제 말은. 지금 상황은 굉장히 연준이 작년 1년 동안 통제를 못 해오다가 굉장히 급하게 이 기대를 확 죽여야 되는. 그래서 80년대 볼코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때랑은 상황이 달라요. 지금은 풀린 돈이 너무 많아서 그렇죠. 이걸 어떤 식으로 통제할까 하다 보니 사실 좀만 기억을 되돌려 보시면 돼요. 우리가 브레이너드가 연준 의장 되면 엄청나게 돈 많이 푼다 그랬었어요. 더위시하다고. 근데 이번 청문회 때 무슨 얘기했죠? 인플레 얘기했죠. 인플레밖에 얘기 안 해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연준의 역할은 인플레 제어랑 고용 창출이에요. 주식시장 부양이 아니거든요. 지금 입장에서는 긴축 속도는 매우 빨라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아이디어 팁, 제가 생각하는 정답은 모르지만 금리 올린다고 해서 장이 진행되는 게 아니라 QT 스케줄이 나와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불확실성이 좀 해소돼야. 그게 불확실성이에요. 네. 지금 시장의 불확실성을 자꾸 금리를 갖고 얘기하시는데 금리는 50bp 때릴 수 있고 그래도 일시적으로 있는데 지금 QT 스케줄이 안 나오면 시장에서 계속해서 결국은 제일 두려운 건 지내 시장에 돈 빠지는 것까지 고민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3월에는 QT 스케줄이 안 나올 것 같거든요. 왜냐면 4, 5월 정도? 그래서 그것까지 보셔야 되지 않나. 그래서 너무나 금리 인상으로 모든 게 끝난다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이거는 연준 위원들 하나하나 하지만 최근에 제가 오늘 또 본부장님 계셔가지고 가져왔지만 블라드 하면 정말 더비시의 황제였어요. 더비시의. 네. 배조기파의 그렇죠. 황제였는데 작년에 제일 잘 번 사람이 블라드예요. 3월서부터 사실 큐티 얘기했었거든요. 제가 보기엔 최근에 보면은
이 사람이 바로 직후에 큐티 하자는 거야. 뭐 이대로는 안 하겠지만 어떻게 바로 해요? 왜냐면 큐티를 하려면 뭘 팔아야 되고 뭐라고 다 그걸 규정해야 되거든요. 그 시기가 좀 필요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근데 또 하나는 윌러 같은 분들도 굉장히 대퇴합의 축소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자는 이런 의견이 이미 연준 위원 이 멤버들을 딱 보시면 다 투표권 있는 사람들 속에서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냥 너무나 쉽게 생각하지 말아라. 지금 상황이 이런 문제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국은 잘 안 빠지잖아요. 미국은 버티는 거죠. 하지만 흔들리는 나라가 나오겠죠. 지금 주변을 보면 뭐 몇몇 이머징 국가도 흔들리는 나라가 나올 것이고 최소한 밸류에이션 비싼 주식들 할인율에 영향을 받는 주식들은 상당히 곤란한 위치에 취한 거죠. 뭐 최근에 그런 플랫폼 업체도 그랬지만 파이오도 마찬가지죠. 뭐 이런 것들이 다 두드려 맞는 이유는 뭐 이유나 뭐 그때 뉴스 플로우에 따르겠지만 밸류에이션이 비싸면 버티기가 힘든 상황 이것들이 좀 반복되고 있다. 연준이 긴축을 하는 속도는 이제 점점 빨라질 거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성장주의 타격은 조금 있을 거고. 그러니까 성장하니까 좋은 주식이에요. 네네. 성장하는 주식을 사야죠. 그렇죠. 성장하는 주식을 좋은 주가에 사라고 그러는데 좋은 주가를 결정짓는 건 할인율이란 말이에요. 아까 가치를 결정짓는 거는 잉여 현금 흐름과 할인율이란 말이에요. 네. 할인율을 건드렸다니까요. 금리 그러니까 긴축이라는 그렇죠. 그런 걸 하면서 금리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네. 그게 다 할인율에 다 포함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 저렇게 보면 신흥국이라든지 이제 약간 이제 밸류에이션이 높은 종목들은 좀 위험할 수 있다. 맨 처음에 제가 보여드린 게 그 90년대 보여드렸잖아요. 그때 성장하는 나라들은 두드려 맞았어요. 좀 약한 고리 국가들은. 그래서 이제 아직은 뭐 그렇게 안 가게 하려고 지금 연준이 강한 조치를 취할 것 같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저렇게 이제 긴축 스케줄을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도 기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약간의 블러핑일 수도 있다. 왜냐면 말씀은 네.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데 블러핑을 잡히면 좋은 거고요. 그렇죠. 안 잡히면 머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네네. 근데 블러핑을 하면 굉장히 강한 조치가 나와야 이게 기대 심리를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아니 제가 저희가 인플레가 잡힐지 안 잡힐지 얘기할 지금 단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희망사항을 얘기하는 거죠. 아 이거는 결국 블러핑이고 잡힐 거고 그런 경기가 뭐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예요. 그렇게 된 적도 사례가 있지만 지금 궁금한 거는 연준이 이거를 uncontrollable하다는 걸 스스로 얘기를 했고 그런 상황에서 사실 우리 시장도 지금 뭐 이재열 총재님께서는 뭐 아직 뭐 하자 1.75라고 얘기를 하지만 모르는 거잖아요. 뭐 연준이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도 2% 가까이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좀 무리인가요, 그거는? 그래서 아니, 뭐, 예,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근데 그거 같아. 이게 블러핑이라고 우리가 생각해버리면 안 먹히지.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아니야 뻥카 아니야 진짜. 일단 이게 먹혀야 되니까 결국 먹힌다는 얘기는 결국은 수요를 줄인다. 그렇죠. 자산 시장을 뭐 어느 정도는 안정화시킨다. 그게 선행이 되어야 이제 파월의 말이 준 힌트예요. 파월이 무슨 말이냐면 이번 인플레 원인은 사실은 이런 게 아니라 공급망이다. 근데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 버려요. 그 다음 거 봤을 때 인플레는 작겠대요. 수요를 억제한다 그랬거든요. 굉장히 그냥 정확한 말씀하신 게 네. 연준의 목적은 물가를 잡겠다는 거예요. 지금. 잡을 수 있는 방법인데 물가 구성 요소를 잘 보자고. PC 소위 연준의 PC를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부동산이 있어요. 여기서 부동산을 더 오르게 놔둘 수 있을까요? 물가 찾겠다고 하는데 뭐 중고차 가격 그런 거 빼고. 그래서 제가 들고 와서 뭐 이게 여러 가지 추론이겠지만 중요한 건 연준의 정책이 굉장히 빨라졌고 상황을 굉장히 좀 엄중하게 보고 있구나. 이 정도는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보고 있고요. 근데 장단기가 이렇게 축소될 때 보면 아직까지 소위 하이힐드는 안 움직이는데 보통 이게 움직이면 하이힐드가 푹 칠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럴 때가 보통 바닥이더라고요. 실제 뭐 주식시장에서는 최근 개인 신용도 잘 다시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게 좀 줄거나 이쪽 시장에서는 하이힐드가 뭐 팍 쳐주거나 아주 문제는 안 되더라도 너무 평온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저는 제가 와서 장 많이 빠졌으니까 한번 강하게 사십시오 이 말을 하려면 여러 가지 제가 보는 이런 징후들이 있는데 잘 안 보인다는 거죠. 뭔가 크랙이 한번 와야 뭔가 좀 큰 어떤 나라가 네. 좀 문제되거나 그런 것들이 와야 바닥이다. 근데 거기다가
우리 시장은 올해 IPO도 엄청 들어요. 뭐 요즘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데 이게 저번에 가져왔던 그림인데 하여튼 뭐 많아요. 많은데 뭐 더블 카운팅 이슈도 있어요. 말하면 좀 재미없고 지겨울 시간 생략을 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왜 지금 IPO를 할까요? 이유가 뭐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왜 IPO를 올해 정말 이게 지금 크래프터만 넣었는데도 이 정도 막대기가 나오거든요. 네. 여기 LG 에너지 솔루션이 들어가면 올해는 이렇게 돼요. 여기에다 한 방에. 카카오, 엔터, 뭐 무신사, 마켓컬리 합치면 이렇게 될 거예요. 보통 이거 한번 이렇게 나오고 나면 이상하게 주가가 잘 안 돼요. 다른 말로 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지금 주식 발행 비용이 굉장히 쌀 때예요. 네. 왜냐하면 PR이 높게 비싸게 사줄 곳이 있으니까. 너무 잔인한 얘기지만 현실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올해 이 정도 수량이 나오는 건 되게 이상한 거예요. 뭔가 야 이번에 다 하여튼 주식 발행 비용 싸게 이번에 다 해놔야 되겠구나 생각을 한 거구나. 근데 보통 이거 있는 동안 그래 주가 어느 정도 버텨주거든요. 보통. 근데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특히 신용 투자 많이 하시는 분들은 뭐 에너지 솔루션 때문에 뭐 대형주들 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그냥 기본적으로 PER이 높을 때 기업 입장에서는 주식 발행 비용이 크게 감소하는 시기가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가 이어지고 있구나. 지금 카카오들 상장 때부터가 이게 조짐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 부분들도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할인율에 관한 부분이잖아요. 유동성을. 그래서 이거 둘 다 보고 있으면 제가 이제 안 좋은 얘기만 가져온 게 아니라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저도 이제 원래 성격이 올해는 어떻게든 빅바이콜을 하겠다 선언을 해놨어요. 사방에. 내가 이번에 아마 세게 바이콜 할 거야. 근데 뭐 데이터를 보고 있으면 상황은 내가 생각하면 더 안 좋아지고 있으니 주가가 버텨는 주겠죠. 이제 왜냐하면 주가가 좀 흔들려 있으니까. 하지만 위를 연 이슈들은 별로 안 보인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지 성장주들이 여기서 치고 나가기 쉽지.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치고 나갈 수 있을까? 이게 뭐냐면 슐러 P라고 그래서 쉽게 말해서 10년 EPS를 써가지고 좀 우리가 평단화 시켜가지고 비교를 해보는 건데 성장주 장기 밸류는 상당히 힘들고 이거 재밌는 거 이전 거 생략했는데 이게 아크예요. 아크는 작년부터 꼭지치고 내려왔고 이때가 네이버 카카오가 한 번 더 위로 쳤던 건데 카카오가 근데 쫓아와서 여기까지 동시에 빠지고 있거든요. 이게 막 확산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럼 기준은 뭐냐? 어떤 종목이 여기 속하냐 물어보시면 그냥 뭐 밸류에이션이 비싼 종목들이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뉴스가 좀 안 좋은 뉴스가 나오면 거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냥 버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기업들은. 제가 무슨 주제로 좀 말씀드렸는지는 좀 강조한 내용 전해줬으면 좋겠는데 네. 어떤 종목을 잘못 선택하시면 반등은 하겠죠. 근데 그거 반등을 자꾸 노리는 게 아니라 이게 장기 투자 종목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우울한 얘기만 계속하니까 점점 분위기가 저도 근데 이게 이제 가치주 우세가 나왔어요. 가치주는 되는 거 아니냐. 제가 보면 아크 ETF고 이게 커뮤니케이션 쪽인데 돈이 이렇게 많이 빠져나가는 게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이게 아크 쪽 돈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32페이지에 있는데 사실 이게 다음 페이지가 PT가 이제 좀 너무 두꺼워서 제가 다 생략하고 좀 가져왔는데 네. 돈 흐름 딱 보고 있으면 다 빠져나가고 있어요. 이쪽에서. 오늘 좀 헬스케어 두드려 맞으니까 사람들 관심 많은데 헬스케어도 돈 다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여기서 이제 고민하는 거죠. 누군가는 빠져나가고 기업들 IPO는 여기다 파는 거잖아요. 시장에다가 자기들 주식을. 네. 누군가 받아주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런 말 들으면 뭐 저 싫어하시지만 왜 받아주냐는 거예요. 제 말은. 개주자들이 그거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기관이 파는 걸 왜 받냐는 거죠. 지금 이렇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러고 있는데. 그래서 좀 표현하기 뭐 이건 개인적인 유튜브 채널 온 거니까 그런 거 말씀드린 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나마 가치주가 난 건 맞아요. 그럼 여기서 의외로 삼성전자가 많이 버텨줄 거예요. 계속. 왜냐면 삼성전자는 시장 빠질 때 덜 빠질 것 같으니까 매니저들은 계속 그쪽을 살 것 같고 또 하나는 어떻게든지 좀 밸류에이션이 싼 것들을 노리겠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부터. 그러니까 무조건 싸구려 주식을 찾는 게 아니라 좋은 회사인데 상대적으로 싼 주식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하여튼 좀 잘 찾아보셔야 되는데 여기에 있는 것들은 상당히 고민스럽죠. 뭐 밤바, 네이버, 뭐 카카오, 셀트리온, 카벤, 카카오페이, 뭐 크래프톤 이런 것들은 많이 빠졌지만 상당히 고민스러운 거죠.
그럼 올 한 해를 봤을 때는 뭐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네. 이제 금리가 계속 좀 올라갈 거고 네. 그러면 이제 성장주의 디스카운트가 좀 나올 거고 네. 그러면 성장주보다는 가치주 쪽으로 조금 보시는 게 그러니까 가치주라는 게 가치주하면 이제 은행이 가치 줍니까? 막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은행은 또 어떤 문제가 있죠? 그런 문제가 있다는 네네. 거죠. 그러면 이제 저는 그래서 성장하는 사업 내에서 상대적으로 싼 걸 좀 찾아보자는 입장이에요. 최근에 좀 그래도 많이들 공감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코스피에서 전기전자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전기전자가 이제 되는 거는 이제 결국 미래 성장 중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전기차다 뭐 이런 게 있다면 다 배터리만 보고 있잖아요. 배터리만. 그렇죠. 배터리 말고 저 밑에 있는 게 있죠. 저희 전장이라는 거죠. 전장. 예를 들어서 전장 주가는 왜 저랬을까? 그럼 이건 싼 거잖아요. 이게 좋다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런 식의 접근을 하다 보면 음식료에도 굉장히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고요. 잘 찾아보시면 아주 괜찮은 거 많이 있어요. 그래서 통신주들은 상대적으로 굳건한 이유는 배당 수익률이 거의 5% 중반을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통 이런 일드 문제가 생길 때는 통신 배당이 괜찮잖아요. 뭐 그런 거 찾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좀 어렵지 않으세요? 프로의 영역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되게 쉽게들 매일매일 뉴스에 따라 종목을 찾겠다는 그 시도 자체가 되게 만만치 않은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쫓아가면서 내가 종목을 골라 살 수 있다? 야,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뭐도 운영을 오래 하신 분이 계시지만은 많은 매니저들도 지금 머리 아파하고 뭐 선수들의 영역이라서도 참 쉽지 않은 장인데 나는 시장을 이길 수 있어 종목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전략 예입니다. 이게 좋다가 아니라 최근에 저희 에너지가 자료를 써서 그랬던 거예요. 딴 게 아니라 뭐 에너지 주문을 하죠. 저는 야 니네가 맡고 있는 것들이 좀 상대적으로 싼 거 찾아와 봤더니 배터리보다는 이게 좀 싸다 많이. 그래서 봤더니 뭐 예를 들어서 뭐 전기차 서플라이 체인 봤더니 LG 이노텍도 있는데 이것도 좀 LG 이노텍 같은 건 좋긴 한데 전기도 다들 좋아하죠. 근데 이제 전장 원티어는 LG 전자니까 뭐 이런 쪽에서 뭐가 있을까 뭐 지져도 보는 거죠. 그랬을 때 맨날 보는 건 이거예요. 아 LG 전자는 상대적으로 싼데 이노텍은 상대적으로 비싸구나. 뭐 이런 논리. 되게 단순하죠. 근데 의외로 지금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 우리가 주식을 다 비울 수는 없잖아요. 내가 포트폴리오에 갖고 있어야 될 종목들은 어떻게 본다면 상대적으로 밸류를 볼 수밖에 없는 종목들. 그냥 못니 나는 싼 종목만 싸가지고는 되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형주, 중소형주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속담을 얼마 전에 다른 유튜브 채널 가서 이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월가의 오랜 경험이 원래 영국 시장이 주식시장의 원산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오래된 증권 관련 소위 속담 중에 페니 와이즈 파운드 플릿이란 말이 있어요. 페니는 되게 현명하게 쓰고 약간 비싼 거는 그러니까 파운드는 되게 우둔하게 쓴다. 비싼 돈은 싼 돈은 막 큰 돈은 그냥 함부로 쓰고 현명하게 쓰고. 싸구려 기업과 싼 기업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어려운 개념이지만은 박스권 싸구려 기업은 막 정말 안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 대표적인 게 업황이 꺾인 산업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이야 좀 반등했지만 조선주 뭐 이런 것도 얼마나 고생했어요. 우리 뭐 화장품주 어떻게 됐죠? 중국 열풍 불 때 그렇게 좋았지만 지금 뭐 화장품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걸 해야 되는데 뭐냐 비용 상승을 전가할 수 있는 기업. 굳이 업종을 꼭 이러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나마 음식료에 좀 있어요. 미국의 코카콜라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있고 산업 내에서 시장지가 강해지는 것들인데 환경 같은데 그런 종목들이 좀 많이 더 있더라고요. 저희가 커버하는 종목들 중에서도 사업 확장은 결국 M&A 같은 거 할 수 있는 기업들 아니면 뭐 새로운 성장 산업에 하거나 최근에도 뭐 사업 확장하는 기업들 아까 전장도 좀 해당되니까 말씀드렸던 건데 사실 그런 기업들로 포트폴리오 가져가시고 저는 3에서 6개월 내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비관적 우려감이 극대화되는 구간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항상 아쉬운 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올해는 분명히 저는 미래를 낙관한 사람입니다. 지금 불과 저희가 안 좋게 말한 지가 1년 좀 넘었어요. 1년 좀 안 됐어요. 1년 좀 넘었나 하여튼 그 정도인데 그걸 갖고서 저희한테 자꾸만 뭐 좀 너희들 왜 이렇게 비관적이냐 하는데 저는 충분히 그 기간은 좀 보수적이었다 신중한 입장이었다 보고 있고 올해는 분명히 전환시킬 수 있다. 정상화에 다가서고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결국 이렇게 해서 연준이 강한 조치를 통해서 나쁜 인플레를 제어만 한다면 그 다음 그림은 나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시기가 결국 올해 올 가능성이 높다 보고 있기 때문에 좀 힘드시겠지만 지금 함부로 자금을 투여할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좀 이럴 때는 좀 투자 규모를 좀 줄여놓고 나에게 기회가 올 때를 좀 기다리는 것도 그렇다고 뭐 주식을 100% 현금화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좀 그런 시기가 아닐까 저는 그냥 생각하고 있고 근데 어디까지나 이것은 저와 제 동료들의 생각이지 저희가 정답을 알지 못합니다. 많은 분들은 여기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 윤센을 믿거나 저희 하우스를 믿음으로 하시지 말고 아 저런 시각도 있는데 저 사람이 말했던 몇 마디 짚어도 나도 봐야겠다. 그래서 오늘 좀 쉽게 소매 가격 같은 것도 말씀드린 거니까 그렇게 하면서 스스로 판단을 내려보세요. 제가 이제 항상 느끼는 게 보통 이렇게 좀 불안한 시기가 오면 많은 분들이 이제 자기의 결정 과정을 남에게 의지해요. 그래서 그분을 따른단 말이에요. 어떤 결정을 내려주기를. 근데 제가 항상 이러면 반문드립니다. 제 친한 사람한테 하는 얘기예요. 저한테 갑자기. 요새 전화를 오시잖아요. 친한 분들. 네네. 저는 그렇게 투자를 많이 하는지 몰랐어요. 금액 한 몇천 원인 줄 알고 있었더니 몇 억 하는 애들도 있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럼 제가 야 네가 하라는 대로 할게 이러는 해서 제가 그때 한마디 했어요. 그럼 너 이혼하라고 하면 이혼하고 지금 네 마누라랑 그럼 새 여자랑 새 장가 가면 생각장가 갈 거냐? 이거 무슨 말이냐면 그 정도의 결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남에게 의탁할 수 있는 게 아니 아니죠. 이거는 정말 제가 이건 뭐 치무니까 그런 말을 했는데 뭐 그런 결혼이나 이런 거를 남의 결정을 바랄 겁니까? 스스로 결정할 자신이 없으면 이럴 때 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은 오늘 그 말씀을 드려온 거니까 좀 믿음으로 투자를 하시지 말고 판단할 수 있는 좀 근력을 키우셔라 이런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 믿음이 아니었고 제가 오늘 센터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가치주 성장주 나누는 게 아니라 사실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추세 추종하는 전략이 맞아 떨어졌던 장이거든요. 그냥 올라가는 거 따라 잡으면 되는 시장인데 지금 이제 선수의 영역으로 들어갔다.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그 사이에서도 어떤 게 더 밸류에이션이 낮고 저평가돼 있고 이런 거를 찾을 수 있는 사람만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이다. 그래서 뭐 누가 이야기한다고 그거 믿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걸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좀 길러라. 그런 이야기를 그러니까 뭐 누구를 믿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걸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라. 그런 말씀을 좀 하신 것 같아요. 그 능력을 키우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럴 때는 어떨 때는 좀 시장을 너무 시장에 몰두하지 않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려울 땐 쉬는 것도 답이 될 수 있죠. 그러네요. 그래서 오늘 뭐 컨디션도 안 좋고 그래서 너무 차분하게 하다 보니까 걱정도 되는데 아닙니다. 저는 그냥 드리고 싶은 건 그래요. 어설픈 투자보다 이거 계속 오늘 제가 직접 쓴 거거든요. 그냥 제가 페이스북에 가끔 글을 쓰는데 너무나 그 어떤 TV를 봤더니 갑자기 인플레 시대에 투자를 안 하면 뭐 마치 뭐 돈 잃는 사람? 굉장히 그거는 정말 그런 조언은 정말 적절치 않다. 제가 쓴 겁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할 때도 있는데 그 인내하기가 참 힘들거든요. 겨우 1년 지났어요. 1년간 자기가 투자를 좀 소극적으로 했다면 지금 상당히 물론 날아가는 회사들도 많죠. 근데 뭐 그런 거는 굉장히 트레이딩의 구간이었고 지금은 오히려 바이 더 딥 할 때 정도 접근했다가 또 올라오면 수익률을 좀 낮게 잡고 하고 트레이딩하는 게 죄악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시장에서는 언젠가부터 매매를 하면 아주 무슨 나쁜 인간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 시장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간세장 뒤에 박스권이 좀 오래 지속되는 경향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것도 시나리오 중에 포함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차분하게 사실 이게 언젠가부터 빠지면 살 기회 이런 어떤 약간 맹목적인 그런 저가 매수에 대한 유혹들이 좀 있었던 것 같긴 한데 분명히 좀 게임의 룰 적어도 이 음악이 조금 템포는 바뀌었다. 그동안 유동성이 늘어나던 시기와 지금 분명히 유동성을 흡수하려고 뭔가 중앙은행이 이렇게 좀 노력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전과는 다른 형태의 투자 접근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약간 브루스 타임 생각나셨나 봐요. 모르겠어요. 아예 음악이 끊겨버렸을 수도 있고 그래서 오늘 센터님 차분하게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쨌든 없으셨을 것 같은데. 예, 그래도 올해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올해 언젠가는 그 불코를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사실 얼마 전에 다른 채널에 가서 정상화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을 했었는데 세미나의 원래 제목이 그거예요. 제가 지금 정상화로 가는 길인데
정상화로 가기 위해서는 좀 우리가 있잖아요. 주사를 좀 센 주사를 맞아야 될 상황이 돼버린 것 같아요. 센 주사를 맞으면 우리 코로나 백신 맞으면 좀 며칠 아프잖아요. 그렇죠. 네, 그 며칠이 좀 아픔이 클 수 있으니 많이들 좀 조심하셔라. 정상화로 가는 과정이다. 정상화가 될 때는 꼭 저희 방송에 나오셔서 그 콜과 함께, 그렇죠. 비콜과 함께 저희 방송에. 저도 네. 제 원래 스타일대로 맞게끔 하고 싶은데 네. 참 이게 쉽지 않네요. 저는 그래도 그 조금 희망이 있는 게 센터님 마지막에 장표를 보게 되면 장기 투자를 좋은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다. 당연하죠. 예. 다만 아직은 그 타이밍이 아닌 거다. 아직은 아니다. 보니까. 제가 마지막에 예. 전화했었는데 예. 많은 분들이 너무 조급한 것 같아요. 뭐 좀 가격만 보고서 들어가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이격도만 보고 주식을 살 수 있었다면 누구나 ATS에서 이격도만 보고서 주식 사서 다 성공했을 겁니다. 그게 성공적이 52주 최저가를 온갖 거 다 해봤을 거 아닙니까? 저도. 근데 이제 내린 결론은 그런 데이터 갖고는 단타는 칠 수 있겠지만 우리 현재 일반적인 사람들이 수익을 내는 그런 타임을 잡기 힘들다는 거고요. 네. 그런 시장에서 좀 3-6개월 내에 좀 그런 기회가 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음번에도 또 주기적으로 모실 텐데 네. 혹시나 그 타이밍이 조금 빨라진다고 하면 전화 먼저 나올 거예요. 예, 아유, 감사합니다. 꼭 저희 연합이프맥스에 그럼요. 먼저 나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윤지호 센터님 모시고 좋은 말씀 들었고요.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개인 투자자가 성공할 확률이 5%예요. 5% 안에 여러분들 드시려면 정말 노력 많이 하셔야 됩니다. 2022년도에 시장의 줄거리를 잡을 만한 얘기들 이런 것들로 충분히 채웠는데 물론 소장님의 뷰와 제 뷰는 또 다릅니다.